자발적 결사체입니다. 자, 이게 여러분 좀 헷갈려요. 이게 또 여러분 다른 여러분이 배웠던 집단에 또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는데 말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발적이야. 내가 원해서 만들어진 거야. 여러분 원해서 내가 만들었으면 그렇지. 싫으면 나올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럼 하나. 그럼 가족 자발적 결사체일까요? 여러분 원하면 집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집에서 싸워가지고 집 밖으로 나올 수는 있지. 근데 여러분 가족을 여러분 스스로 소멸시킨다든지 여러분이 가족과 정말 그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시프트 딜리트 눌러가지고 지우듯이 할 수 없잖아. 말이 안 되는 소리란 말이야. 그래서 가족도 자발적 결사체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공통의 관심사나 목표를 가지고 만든 것들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배웠던 숱한 집단들 중에 또 자발적 결사체에 들어가는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알겠죠 여러분? 중요한 거 빨간색 자발적으로 결성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등장 배경을 한번 볼게요. 현대사회에서는 2차 집단의 비중이 높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2차 집단 기억나십니까? 쿨리, 썸너, 트웨니에스? 쿨리가 접촉 방식 중에서 얼굴을 보는 1대1로 보지 않고 간접적으로 보는 단체를 2차 집단이라 그랬잖아요. 이 2차 집단이 많다 그랬어요. 1차 집단에 속하는 거라고 해봐야 가족이나 저연령층에 만들었던 깊은 또래 집단 정도 말고는 전부 2차 집단이라 그랬단 말이야. 그런데 사회가 복잡해지니까 엄청나게 많은 수의 2차 집단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인간관계가 점점 힘들어. 가족과 친구는 편하잖아요. 근데 회사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아무리 잘해줘도 좀 불편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내가 원해서 한번 단체를 만들어보고 싶어. 억지로 하는 거 말고 내가 진짜 원해서, 그지? 그래서 등장했다는 거고요. 사회가 분화되기 때문에, 분화라는 말은 쪼갠다는 뜻인데 점점 복잡해지고 다양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해관계가 너무 복잡하더라. 사회 전체의 보편적 이익, 공익을 위해서 시민이 참여해야 될 일들도 많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다양한 등장 배경들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옛날보다 너무 사회가 복잡하고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종류들 꼭 알아두세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친목 집단입니다. 친목, 친교. 주고받고 행복하게 지내기 위해서 만드는 것들인데 두 개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동호회, 같은 취미끼리 모인 동호회죠. 축구 동호회, 게임 동호회 이런 것들이고요. 동창회는 같은 학교. 여러분 같은 학교를 나왔다고 모두 물론 동창 자격은 있지만 동창회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는 사람은 또 정해져 있단 말이야. 같은 학교끼리 또 뭉치는 동창회도 여기에 속할 수 있습니다. 친목 집단, 이익 집단입니다. 여러분 시민단체는 지난번에 제가 알려드린 적이 있어요. 공익을 목적으로 하고 일본이 막 고래 막 많이 잡는 거 하지 마라 그래서 어떤 단체 하나 알려줬죠. 전체 환경을 위한 단체. 그 그린피스 그죠? 알려드렸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고 이익 집단은 오늘 처음 제가 알려드리는데 집단의 이득을 위해서 정부의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단체는 모두 이익 집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집단의 이득만 중요한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대한의사협회 같은 게죠. 뭐 변호사협회, 약사협회 뭐 등등이 있겠죠, 그죠? 여러분 이익 집단 있어. 여러분 만든 거 활동 지금 못하지만 뭐 있어? 학생회도 학생들의 이득을 위한 이익 집단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모르게 학생의 임원이었던 친구들은 이익 집단에 속해 있었던 거예요. 놀랍죠? 자,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종류가 뭐가 있다고요? 친교? 친목 집단. 우리 집단의 이득만 추구해? 이익 집단. 우리 사회 전체의 이득을 추구하는 단체? 시민단체. 요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 특징은 일단 신념이 뚜렷합니다. 특히 동호회를 따져보면 알 수 있죠. 게임 동호회, 뭐 내가 좋아하는 팬클럽 같은 거 있잖아, 그치? 신념이 뚜렷하고 참여도가 높습니다. 열성적이다 이렇게 말하잖아, 그치? 왜냐면 당연한 거야. 내가 원해서니까. 빨간색. 가입과 탈퇴가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원하면 가입하고 싫으면 나갈 수 있어. 그래서 요 세 단체는 자발적 결사체가 아닙니다. 회사, 학교, 군대. 많이 질문합니다. 선생님, 회사 제가 원해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Nope. 여러분, 원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들어가고 싶어서 정말 노력하고 발버둥 치고 해가지고 들어간 거란 말이야. 그래서 회사는 원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원하는 곳이 있을 뿐이지. 사장님, 저한테 지금 기분 나쁘게 말하셨죠? 저 드리고 싶은 선물 있어요. 사표예요. 그렇지 않고요. 학교도 마찬가지. 선생님, 저 제가 원서 써서 왔는데요. 그럼 제가 원해서 들어오고 싫어 갈 수 있는 그런 거 아니냐. 여러분, 회사와 학교는 내가 원해서 자발적으로 만들었다가 싫은데 풍 부시는 게 아니란 말이야. 내가 여기에 원서를 내고 면접은 볼 수 있지만 내가 원해서 만든 친목 이익 집단 시민단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 단체 들어가지 않고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들 중에 군대 정말 원해서 가는 사람은 극소수일 거예요. 근데 그 군대에도 군대에서 나를 불러가지고 의무적으로 갔다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자발적 결사체가 아니라는 거. 요 세 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그 월드스타 손흥민 선수 그
제주도에 있는 해병대 그 훈련소에서 퇴소했더라고요. 거기서 또 1등 했더라고. 참 세상은 불공평한 게 축구도 그렇게 잘하는데 또 군대 활동도 되게 잘하고 근데 그 손흥민 선수가 들어가는 그 단체 자발적 결사체 아니라는 거 꼭 여러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지 않아. 군대에서 나가는 거는 내가 너무 원했지만 정해진 때에만 나갈 수 있어요. 학교도 마찬가지잖아. 회사도 마찬가지고 자유롭지 않습니다. 또 의사결정이 굉장히 유연하고 민주적이에요. 유연하다는 건 여러분 이 몸이 이렇게 유연하다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일단 마음이 편해. 거기에 갔을 때 마음이 편해야 돼. 여러분 학교에 오는 게 오히려 마음이 편한 친구들도 있어. 근데 그 이유는 친구들, 친한 친구들과 행복하게 지내기 때문인 거지. 수업을 들을 때 편하고 시험 볼 때 편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 그죠? 유연하다. 그래서 의사결정을 하향식으로 막 지시하는 거 아니고요. 카리스마 있는 리더가 막 따라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연하고요. 민주적이야. 리더가 있긴 있는데 리더 집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그 단체에 가서 편하고 마음도 편하고 내가 원하는 것도 얘기도 잘할 수 있고 이런 거. 다시 세 가지 뭐라고요? 친목 집단, 이익 집단, 시민단체. 요 세 가지입니다. 자, 쿨리가 말한 직접적 교류가 심한 것 중에 1차 집단이 있었는데요. 그 1차 집단의 특성이 강한 것도 이 안에 포함되어 이러니까 어려운 거야. 1차 집단이면 1차 집단이지 1차 집단의 성격이 강한 자발적 결사체도 있다. 이게 뭐냐? 여러분, 자발적 결사체가 가족 아니라 그랬잖아. 그런데 웃긴 것이 그 가족이 갖고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가족 아닌 자발적 결사체가 있대. 제가 여러분 이해시키려고 좀 별의별 얘기를 다 하는데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1차 집단은 아닌데 1차 집단이 갖고 있는 성격 일부를 가지고 있는 자발적 결사체도 있대요. 다시 1차 집단의 성격을 안 띠고 있는 자발적 결사체도 있는 거죠. 그렇게 알면 돼요. 친목 집단이 그래. 쌤 저번에 테니에스가 말한 이익사회 중에서 이익사회면 2차 집단의 성격이 강할 것 같은데 오히려 1차 집단 성격을 강하게 했던 이익사회 하나 있다 그랬잖아. 동호회. 그거는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2차 집단의 성격이 강한 거, 간접적이고 과학중심적이고 명확하고 이런 거 있죠? 그게 뭐야? 이익 집단과 시민단체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관료제라는 말 자체가 좀 어렵습니다. 생소하고. 그런데 우리가 사회에서 흔히 만나는 대다수의 조직들은 이 관료제라고 하는 조직 형태를 따르고 있습니다. 학교, 회사, 관공서, 유치원 이런 등등 단체들이 대부분 관료제라는 걸 따르고 있는데 이게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관료제라고 하는 용어의 의미부터 좀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당연히 한문이죠. 저 관자와 료자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직책에 책임을 지고 있는 직원 혹은 자리를 갖고 있는 공무원 이렇게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맡은 분야에 적재적소의 사람들을 딱딱딱딱 배치해 놓은 다음에 그 사람들이 마치 톱니바퀴가 돌아가듯이 일사불란하게 돌아가는 제도, 걔를 관료제라고 하고요. 역할을 맡고 있는 구성원들이 각자 맡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면 그 조직이 잘 돌아간다는 말 자체에 뭐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시간과 비용은 적게 들면서 결과는 많이 가져오는 게 뭐였어요? 그렇죠. 바로 효율성이 되겠는데요. 그 효율적인 제도의 특성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배울 관료제가 되겠습니다. 관료제의 의미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수직적인 위계서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직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윗사람이 있고 아랫사람이 있는 거죠. 그럼 윗사람이 당연히 아랫사람에게 뭘 많이 하고 싶겠어요? 명령을 하고 싶겠죠. 그래서 위계라고 하는 거는 계층이 있고 그 계층에 위치가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장 밑엔 차장이 있고 차장 밑엔 대리가 있고 대리 밑에 사원이 있는 거죠. 오늘도 한 번 더 소환해보는 무한상사에 보시면 부장은 유재석, 차장은 박명수, 대리에 아마 노홍철, 그 다음에 사원으로는 하하 이런 식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죠? 아유 과장 정준하를 빼먹었네. 거기에 더해서 수평적인 분업도 있습니다. 수직이라고 하면은 윗사람 아랫사람이 있고요. 윗사람이 당연히 아랫사람보다 권력이 더 세겠죠. 그래서 윗사람이 하라고 하면은 불만은 있을 수 있어도 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으면 관료제라고 부르지 않고 수평적으로, 그러니까 평등한 건데 각자 역할을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할 일을 나눠 맡는다 그랬죠? 학교도 관료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교무부가 있고 학생부가 있고
방과후 학교 부서가 있습니다. 각각의 부장이 따로 있고 학교의 의미이죠. 그래서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무부에서 학교 일정을 짜고 행사 조정을 하고 가장 중요한 업무들을 좀 맡아서 하고 있고요. 학생부에서는 여러분 생활 지도나 어떤 학교 폭력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뭐 그런 일들을 처리하고 있고, 방과후 학교부는 이제 보충 수업, 그러니까 정규 수업 끝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방과후 활동들에 대한 역할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요게 또 각 부서가 물론 선생님이 볼 때는 어느 하나 덜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건 없다고 생각하지만, 또 이 안에서는 교무부장님과 학생부장님 그리고 방과후학교 부장님, 선생님 역할이긴 한데 부장님 차이는 있다고 하더라도 뭐 각 부서에 맡고 있는 사람들의 경력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실제 학교라는 조직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부서 각각은 다 어느 정도의 동등한 위치에서 업무를 수행하더라. 걔를 수평적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럼 우리가 굳이 관료제라고 하는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지난 시간부터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조직이 점점 사회가 발전하면서 대규모화되고 점점 할 일이 많아지고 복잡해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직이 커지다 보니까 할 일을 쪼개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고, 조직이 유지되고 관리를 할 필요가 있게 되겠죠. 학교라는 것도 여러분, 그냥 여러분은 등교하고 하교하고 시험 보고 청소하고 조회종례하고 친구들하고 쉬는 시간에 얘기했다가 급식 먹고 뭐 이런 과정들이 그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학교가 제대로 운영되려면 모든 구성원들이 사실상은 제 할 일을 다 해야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죠.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을 비롯해서 아까 말했던 그 부서들, 저기 없는 부서들도 있어요. 동아리를 담당하는 창의 인성부라는 또 부서도 있고, 각각의 1학년, 2학년, 3학년을 담당하는 학년 또 부서들이 있죠. 또 급식을 잘 하기 위해서는 영양사 선생님을 비롯한 급식실을 또 맡아서 활동하시는 쌤들이 계시고, 그 다음에 학교의 컴퓨터나 또 기자재를 담당하는 정보부라는 또 부서가 있고, 또 여러분 아프고 그러면 보건실에 가면 보건 선생님이 따로 또 계시죠. 그런 식의 아주 상세하게 역할들을 나눠놨다는 거예요. 아무리 선생님이 약에 대해서, 치료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고 하더라도 아이가 아플 때 쌤이 다 치료해주고 수업은 수업대로 쌤이 하고 다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5년, 6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여러분 교무실에 가면은 구급약 같은 것들이 의약품 상자에 비치가 되어가지고 간단한 약 같은 것들은 이제 친구들에게 나눠주고 치료를 하고 이럴 수가 있는데, 예전에는 그 정도가 좀 심했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야자도 좀 더 많이 하고 아이들이 또 학교에 많이 있다 보니까 아프면 아픈 걸 치료하는 목적도 있고, 한 번 교무실에 와가지고 치료를 받으면서 잠깐 쉬고 싶은 마음도 있었던 걸 수도 있는데, 정말 자주 교무실에 와가지고 선생님이 불러서 아프다 그러면 타이레놀 주고, 타이레놀 안 듣는데요, 근데 그 약이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나도 몰라?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선생님이 소화제도 줬다가 한 번은 진통제도 줬다가 어떤 친구 무릎 까지면은 포비돈 그 소독약 발라가지고 붕대도 붙여주고, 또 마음이 아프다 그러면 불러서 상담도 해주고, 참 그런 다양한 역할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무슨 뭐 한의사거나 의사거나 약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었죠. 그런데 그게 길게 보면은 학교 입장에서는 좋은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선생님은 의학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각각 역할들을 나눠가지고 좀 했을 때 조금 더 이 조직이 효율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더라. 걔를 관료제라고 하고, 점점 사회가 발전하면서 여러분 1차 집단보다 몇 차 집단이 더 많다 그랬잖아요. 2차 집단이 많고, 공동사회보다는 과업지향적인 이익사회가 더 많고, 그리고 내 집단, 외 집단에 또 온갖 여러 가지 고민들이 또 막 몰려지는 그런 복잡한 사회 속에서 이런 관료제를 하지 않은, 할 일이 쪼개지지 않고 책임 소재가 너무 불분명해지고 학교의 모든 일을 전부 다 교장쌤이 다 책임진다고 생각해 보시면 그건 쉽지 않을 겁니다. 각자의 분야에 따라서 이 일은 선생님이 책임지고 하세요, 이 일은 선생님이 하세요. 여러분, 선생님이랑 이제 우리 반이었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 뭐 우리 반뿐만이 아니라 다른 반도 그렇지만,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반 전체의 자율 조직을 한 30개 넘게 쪼개서 아이들에게 줬던 것 같아요. 물론 생활기록부를 쓸 때 조금 더 뚜렷하게 아이들의 책임 소재를 보고 쓰려고 하는 목적도 있었지만, 학교에 와가지고 청소는 누가 짜고 기자재는 누가 담당하고 이걸 해놓지 않으면 여러분도 사실은 선뜻 나서서 쌤 제가 할게요 라는 말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이야. 그래서 역할들을 쪼개서 나눠줬을 때만 조금 더 이 조직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더라. 그래서 관료제라는 이 방식이 등장하게 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특징들을 여러 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관료제는 권한과 책임이 정확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 일까지는 당신이 하고, 이 일까지는 또 당신이 하고, 요 일까지는 또 당신이 하고,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휘에 따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의 범위가 다르죠. 현재 우리 학교에 보건 선생님이 따로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아플 때는, 혹은 아이들이 어떤 환자나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그 선생님이 업무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죠.
그거를 다른 분이 대신 처리하거나 그분이 해야 되는 일과 다른 행동들을 했을 때는 책임 소재에 명확하게 그분을 도와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권한이라고 하고 이 권한에 따라 책임이 정해집니다. 왜냐면은 누구 잘못인지 누구 실수인지를 알아야지만 다시 그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고 혹은 사람들이 조심해가지고 그 안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제 몸이 아프면은 아프지 말라라고 하는 게 물론 건강해라는 의미도 있지만 아팠을 때 여러분 학교를 쉬게 되면 당장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진도를 따라가지 못하게 되고 친구들과도 좀 멀어질 수 있게 되고 학교에 나와서 또 친구들과 생활하는 것도 점점 멀어지게 되니까 일정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회복이 되는 동안에는 나머지를 못하기 때문에 관료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임 소재를 두지 않으면 일이 생길 때마다 전부 모든 사람들이 교장선생님을 찾아간다. 혹은 교감쌤을 찾아간다. 혹은 선생님을 찾아온다. 선생님이 원래 해야 되는 일조차 제대로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지금 생각해도 여러분과 특히 우리 반이었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 지금도 선생님이 참 잘했다고 생각하는 경우 중에 하나가 우리 반의 친구들에게 부장을 최소한 한 명에게 다 줬었다는, 그래야 그 친구들이 꼭 반장, 부반장, 서기, 회계만 하는 게 아니라 뭐 게시판 담당, 학습 뭐 담당, 뭐 자율학습할 때 인원 세는 거 담당, 생일 파티 담당, 뭐 화분이나 뭐 이런 거 담당하는 친구들 다 쪼개서 줬던 것이 선생님이 그걸 다 쪼개는 거를 이렇게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래야지만 조금 더 책임감 있게 활동들을 수행하고, 그러면 우리 반 활동이 조금의 빈틈도 없기 때문에 누가 봐도 조금 더 잘 돌아갈 수 있는, 저거 누가 그랬어? 라고 했을 때 담당하는 학생이 등장해가지고 자기가 책임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러면 또 자연스럽게 그 친구가 1년 동안 반을 위해서 활동을 하면은 구체적인 활동을 쌤이 또 볼 수 있으니까 그럼 또 생활기록부에 평가하기도 굉장히 좋고 뭐 그런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지나온 것 같지만 이미 지났던 그 학년들에서 여러분이 반에서 했던 활동들 여러 가지가 전부 다 관료제적 형식을 띠고 있었다는 걸 여러분이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계 서열이 명확합니다. 근데 대신에 반에서 여러분끼리는 위아래가 없죠. 반장, 부반장이 있어도 반장 어디서? 네 선생님 반장님께서 아직 학교에 출근하지 않으셨는데요.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끼리는 수평적이긴 하지만 예를 들면은 뭐 담임 선생님, 그 위에 부장 선생님, 뭐 교장 교감쌤처럼 위계 서열이 있다는 거죠. 이것도 이유가 있어. 명령을 내렸을 때 일사불란하게 다다다닥 돌아갈 수 있으려면은 위계가 있어야 되는 것도 있고, 당연히 높은 위계를 가진 상급자가 하급자보다는 또 잘못이 됐을 때 책임을 더 많이 질 수 있더라. 이런 의미로 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 의사결정을 할 혼란을 피할 수 있는 거죠. 아래 위가 없을 때는 누구 말을 따라야 되는지 알 수 없다. 학급 같은 경우에도 청소를 해서 여러분 청소 당번 다 정하잖아. 우리 학교가 워낙 뭐 청소로 유명하다 보니까 올해 새로 오신 쌤들도 다 하시는 말씀이 성모와 아이들 착하대요. 그리고 학교 청소를 되게 열심히 한다. 이 두 가지만큼은 빼놓지 않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진짜 열심히 하잖아. 근데 그렇게 쪼개는 이유가 혼내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나는 창문 청소다라는 게 명시적으로 되어 있어야 창문 청소를 할 수 있잖아. 빗자루 청소하는 친구가 청소를 잘한다 그래가지고 그 친구도 창문을 하고 그 친구 걸레당번도 다 하고 그 친구가 환기도 다 하고 책상 밀기 끌기도 다 한다고 한다면 그 친구가 아마 며칠 못 가서 몸져 누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놀고, 그건 좋지 않은 거예요. 누구 말을 따라야 될지 위계도 정해져 있고 무슨 일을 하는지 탁탁탁탁 다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게 관료제의 특성이 되겠고요. 업무가 또 전문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뭐만 해. 선생님만 하더라도 이제 올해가 11년 차입니다. 교직에 온 지. 근데 선생님이 올해만 그렇고 나머지 10년은 전부 담임선생님밖에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솔직히 감히 선생님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이 많겠지만은 담임 업무만큼은 정말 제가 전문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담임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것들 뭐 이런 거야. 신학기가 됐는데 담임이라고 하면은 2월부터 뭔가 고민되고 걱정되는 게 아니라 3월에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4월에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미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그려지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업무에도 뭘 가지고 업무에 임할 수 있어. 자신감을 갖고 임할 수가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줄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지금 5월이잖아. 지금 녹화 시점으로 오늘이 5월 13일인데 원래 여러분이 오늘 학교에 나왔어야 되는 날인 거죠. 벌써 녹화를 하면서 벌써 밤 9시가 됐는데 학교에 나왔다면 오늘 이번 주가 아마 원래 계획으로는 체육대회가 있는 날이에요.
말이죠. 올해가 생각보다 좀 날이 따뜻하지 않고 좀 추워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원래는 여러분 막 반별로 체육대회 응원하는 거 정하고, 아마 저번 주에는 원래 여러분 뭘 했어야 되냐면 반티 정하는 걸 했어야 됐죠. 잠깐 여담이지만 여러분, 올해 좀 아쉬운 것이, 물론 체육대회가 없어지진 않겠어.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면 2학기 때라도 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아마 고3이다 보니까 아마 그거 많이 꿈꿨을 건데, 내가 뭔 말 하려고 하는지 알죠 여러분? 1, 2학년 때 못했었. 우리 의견으로 우리 반에 화려한 반티 맞추는 거 여러분 다 기억했을 텐데, 뭐 좀 아쉽긴 한데, 아무튼 여러분 이제 실제로 5월에는 그걸 했어야 되고, 그런 거를 내가 담임 선생님으로서 전문가가 되면은 좀 더 자세하게 내 일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업무가 전문적이기도 하고 세분화되기도 합니다. A 임무를 맡았는데 그 중에 뭘 할지를 또 다 정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방과 후부를 맡고 있는데, 내가 방과 후 계획 짜고 아이들 방과 후 몇 시에 시작하는지 이렇게 정리하는 거 하고 뭐 그런 걸 담당하고, 또 선생님 동료 선생님은 이런 방과 후 할 때 제일 어려움이 원하는 걸 못 듣고 마감되는 경우, 그럴 때 그 친구들이 와가지고 뒤늦게 무슨 수업을 들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그 업무는 또 선생님과 함께 근무하시는 다른 선생님이 또 맡을 수 있는,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역할을 쪼개놓은 거죠. 그 세분화 전문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야 중복을 또 막을 수가 있거든요. 이분이 또 이걸 하고 이분도 이거를 하면 낭비 아니야 낭비. 이분이 똑같은 일을 하기 전에 차라리 이 똑같은 일을 하려고 왔던 이분이 다른 역할을 하게 된다면 조금 더 이 조직에는 효율적으로 조직을 돌릴 수가 있으니까, 그죠? A 임무를 얘도 하고 쟤도 하면은 빨간색 효율성이 정해질 수 있다. 그럼 효율성은 뭐라고요? 돈과 시간은 적게지는 대신에 결과는 좀 풍성하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관료제 자체가 효율성 때문에 등장한 제도기 때문입니다. 규약과 절차, 이거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거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거를 다짐받고 약속하면 어길 수가 있고 까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걔를 아예 문서화했어요. 이런 문서에 돼 있다는 거는 어겼을 때 사적인 처벌을 받는 거야, 공적인 처벌을 받는 거야. 그렇지, 공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우리 저번에 알려줬는데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문서로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유연해, 엄격해. 그렇지, 엄격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을 주거나 혼내는 게 명확해. 사장님이 이렇게 하라면서요, 내가 언제 그랬어, 이렇게 말을 하면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뭐 예를 들면 학교에 8시까지 와야 되는데 누구는 9시에 온 거야, 그 반 전체가. 그럼 그 반 전체가 무단지각이 된 거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 담임쌤이 솔직히 너 어이가 없는 게, 선생님이 9시 오라고 그러셨잖아요 어제. 내가 언제? 이렇게 또 담임쌤이 얘기한다?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뭐에다가 규칙을 정한다? 문서로, 종이에다가 딱 규정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명확할 수 있는 거죠. 경력에 따라서, 여러분 이게 좀 빨간색으로 박스를 쳤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 지지난 시간에 유튜버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쌤 여러분에게 촬영한 영상 지금 유튜브에 올리고 있는데 링크를 클릭해야만 볼 수 있게 일부 공개 처리를 했어요. 근데 쌤이 이제 공개로 한번 올려볼까 말까를 고민 중이에요. 다른 선생님들은 얼굴이 등장하지 않는데 쌤은 또 얼굴이 등장하다 보니까 쌤도 소심하잖아. 내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내 수업을 보여주고 싶기도 하지만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 되게 막 얼굴 못생겼다 하면서 막 악플 달고 그러는 거에 대한 무서움. 여러분도 모르겠지만 쌤도 되게 또 마음이 여리고 또 그런 게 있어요. 선생님이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진짜 유튜브 조회수 폭발적으로 돼서 한 강의마다 막 조회수가 10만 건, 50만 건이 됐다. 그래서 유튜브가 막 구독자가 막 한 막 500만 명이 돼가지고 막 광고도 겁나 달리고 막 대박이 났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유튜버들마다 영향력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유튜버는 또 한 달에 들어오는 수익이 또 이만큼이고, 어떤 분은 클릭수 하나 올리기도 어려운 뭐 이런 게 있잖아. 그러면은 그게 그분이 그냥 트렌드를 잘 따가지고 뭐 성장했든 정말 노력을 해서 성장했든, 나는 솔직히 이번에 영상 찍고 편집하면서 내가 흔히 그냥 쉽게 손으로 터치해서 봤던 그 유튜브 영상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지는지는 정말 뼈저리게 많이 느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그냥 솔직하게 말하면 오늘 원래 여러분 나왔어야 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래 월요일까지 영상만 만들어 놓고 수요일 영상을 안 했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계약이 밀렸어. 그래서 쌤이 부랴부랴 월요일 밤에 녹화 떠가지고 어제 화요일날 부랴부랴 편집해서 여러분 올렸단 말이야. 오늘 여러분 아마 영상 본 게 그건데 쉽지 않아요. 근데 또 그냥 편집해서 그냥 대충 따라서 올렸다. 자막도 없고 쌤 효과도 안 넣고 재밌게 또 안 했다. 그럼 여러분 또 이때까지 쌤이 올려놓은 거, 지금 내가 한 영상 한 23개 정도 올렸더라고. 이때까지 올렸던 거를 또 비교 안 할 수 없잖아. 쌤 왜 요즘에는 영상이 좀 퀄리티가 떨어지고 있다, 그게 뭐냐, 또 그럴까봐 피곤해 죽겠는데 또 밤새 가면서 또 작업을 했단 말이야. 물론 여러분이 느끼기에 그게 재밌는지 퀄리티가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래가지고 올려가지고 성장을 하면은
유튜버들 노력에 따라 가지고 또 수익도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튜버들이 하는 그 수익 구조, 돈 벌고 하는 구조 있잖아. 물론 내가 뭐 돈 벌려고 지금 영상 올리는 건 아닙니다만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이 관료제적인 보상을 받는 게 아니에요. 관료제는 무조건 먼저 오신 분이 더 큰 대접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관료제는 그 조직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 높은 확률로 그 조직에 오래 몸담았던 사람이겠죠. 물론 오래 몸담았던 사람이 또 문제도 있어요. 밑에 나오는데 오래 몸담았던 사람이 문제라는 게 뭐 경력자 분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오래 몸담았던 사람이 새로 들어온 사람에 비해서 좀 약점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이따가 알려드릴 건데 아무튼 관료제는 뭐 예를 들어서 유튜브랑 비교했을 때 조회수가 예를 들어서 신임교 선생님으로 따졌을 때 신임교사가 경력교사보다 유튜브 조회수가 높다고 해서 그분에게 더 많은 수익이 들어가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 그냥 먼저 와서 경력이 더 많이 쌓이면 더 많은 대우를 받는. 그건 사실 근데 당연한 겁니다. 왜냐면 이 조직에 대해서 가장 잘 이해하고 이 조직을 가장 오랫동안 사랑해온 사람이 또 그 대우를 받아야 이 조직이 또 잘 돌아가긴 하니까. 아무튼 그걸 경력 우대라고 합니다. 경력은 몇 년 쌓이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제 우리 성모여고 2011년에 왔기 때문에 올해가 만 10년이 됐죠. 그 쌤도 처음 왔을 때랑 지금 왔을 때 비슷한 점도 달라진 점들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수업을 할 때도 약간 조심스럽게 말하고 이런 것도 있었는데 지금 뭐 게임도 시켰다가 단체 활동도 했다가 세상에 이렇게 지금 유튜브처럼 이렇게 영상도 하고 별의별 걸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 아무튼 경력이 쌓인 분에 대한 우대와 보상, 예우 등이 있습니다. 그게 관료제적인 특징이 된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 대접은 경력이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 있었냐를 두고 따진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볼게요. 그러니까 업무 경험과 숙련도는 얼마나 노련하냐, 잘하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연차가 얼마나 됐어요? 호봉이 얼마예요? 급수가 어떻게 되죠? 이런 거죠. 이게 가장 많은 게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몇 년 됐습니까? 당신 호봉은 뭐냐면 봉은 봉급이에요. 그래서 당신에게 주는 월급 급여에 번호를 붙여놓은 거예요. 당연히 이 호봉이 높을수록 연차도 높고 급수도 높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해 7년 차인데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걸 가장 어려운 말로 연공서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있었는지. 서열은 여러분 아시죠? 줄 세우는 거. 근데 그걸 뭐로 세운다고? 연도. 얼마나 와 있었는지의 순으로 서열을 매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유튜브처럼 조회수가 높은 사람이 광고를 더 많이 받고 조회수가 적은 사람은 적게 받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먼저 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지고 따진다는 거예요.